네,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는요, 조그맣고 찌질한 작은 나라였던, 뭐 지금도 작긴 합니다. 사이즈는 뭐 불변입니다. 그 작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요, 지도자 한 명 잘 만나서 천국 같은 지금 최고의 나라로 변신한 그런 얘기도 잠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앞으로 이 중산층에게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횡재야? 내가 세금을 앞으로 하나도 안 낸다고? 무슨 횡재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네. 잠시 그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달성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싶어 한다라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 예산을 달성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균형 예산이라는 게 뭔지 이겁니다. 균형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 지출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 지출하는 예산. 그 지출 예산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지출과 인컴, 수입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균형이 맞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그 지금 그 관세 전쟁, 이 관세 전쟁의 사실상 최고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대신 전달했다라는 뜻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그 관세에 대해서 지금 좀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뭐 이런 인해서 증시도 완전히 뭐 폭락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당장 뭐 불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쩜 그 부정적인 여론을 좀 진화하기 위해서 한 말이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관세가 결국은 이제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관세를 우리가 이제 매기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가 재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보된 재원과 또 대대적인 그 연방 공무원 지금 인력 감축 작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끼는 재원 등등을 합해서 결국에는 이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을 어떻게 주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싶어 한다. 이 얘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만 내지는 지지하지 않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1%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바꿔보면 61%가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그 관세를 통한 나라 수익을 중산층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 말을 어찌 보면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지지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관세 정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진짜로 그런 획기적인, 진심으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야 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좋죠. 기분 좋죠. 그런데 사실 좀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특정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뭐 완전히 면제해 준다. 그 이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금을 뭐 완전히 면제해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법적으로도 아마 형평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시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그 일종의 의무잖아요, 의무. 그런 의무를 특정 계층 뭐 사람들에게는 면제해 준다. 그런 것은 이제 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무와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면제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라는 차원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밸런스드 버젯, 그 균형 예산이 정말 됐다면 완전 면제는 아니더라도 뭐 그
세금을 내는 어떤 요율, 이 요율을 뭐 대폭 조정해 준다든지, 뭐 15%, 20% 내는 거를 그러면 한 15만 달러 이하 중산층은 뭐 한 5%만 내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고 목적 높이 못 높여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또 뭐 중산층 정도 되면 뭐 저소득층은 더 그렇고요. 좀 혜택이 있을 수 있게 좀 관세 정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혜택을 좀 돌려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파나마 운하 이 환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인 옵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요, 백악관이 현재 200명 수준인 파나마 주둔 미군을 크게 증강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부처에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남부사령부는요, 비무장 국가인 파나마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 공공부대와의 협력 강화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파나마 운하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한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야 이러다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파나마를 상대로 무력 개입까지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실제로 국방부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파나마에 군사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89년이었죠.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공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당시 이 군사력 사용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일단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좀 전해드리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에 미군이 검토하고 있는 파나마 군사력 투입 방안에는요, 뭐 미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해서 미군을 증강 배치시킨다, 뭐 이런 것, 아주 어찌 보면 좀 초보적인 그 방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완전히 그냥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제대로 미국 군사력을 보내서 점령해서 파나마 운하를 뺏어온다. 여기까지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뭐 레벨 1에서부터 레벨 10까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다양한 단계가 검토 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나마에 위치한 그 각 항구에 미군 주둔을 늘리는 방안, 또 운하의 기술적인 운영에 미군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등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나마에 뭐 미군 훈련소를 세우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다라는 후문입니다. 미군 훈련소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훈련을 시킬 그 고위 임원들, 고위 인사들, 그리고 훈련받는 미군 병사들이 다 가 있을 테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파나마에 미국이 또 미군이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지난 1999년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파나마에 돌려주었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지역의 그 정글 전투에 특화된 육군 훈련소를 실제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그런 걸 운영한다고 해도 전혀 없던 일이 새로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엘빈 홀시 남부사령관은 최근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그 전략 초안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레벨 1부터 레벨 2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군사적인 옵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하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제 다음 달 그 초안을 갖고 파나마를 직접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뭐 파나마 사람들에게 보여줄 건 아니지만 그 초안을 들고 가서 파나마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옵션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판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벨 1이냐? 아니면 정말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예 미군을 제대로 보내서 점령해서 파나마 운하 가져와야 되겠다. 또는 그것도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달 직접 파나마로 국방장관이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미군이 군사력을 어디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군사력 개입이지 잘못하면 무슨 또 하나의 분쟁, 전쟁다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칫 악화되면. 자,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놓고 그냥 한 줄로 흘려들을 수는 없죠. 자, 역사적인 사실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나마는 운하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독립해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콜롬비아였는데 이 운하 하나 때문에 그 독립한 그런 나라입니다. 1903년 콜롬비아 상원이 미국 정부와 체결한 그 운하 개발 조약을 부결시키자 당시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나마의 독립 세력이 건국을 선포하도록 도왔습니다. 너희들 내가 도와서 독립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독립해서 이 운하를 잘 관리해 해서 콜롬비아로부터 딱 뛰어서 독립할 수 있게 미국이 군사력을 개입해서 만들어준 그런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것도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일견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자, 그 이후에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한 신생 파나마라는 나라는 그 정부는 미국의 운하의 운영과 관리를 그때 넘겼습니다만은 그 이후 1999년 또 미국은 반대로 그 운하의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파나마가 이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거기 막 중국이 너무 많이 개입한다고 미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지만,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뿐만이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 8천 명이 희생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게 완공시킨 이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면서 1999년 그 운하 운영권을 돌려준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면서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파나마 실제 무력 침공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에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정도 세월이 흐른 것밖에 안 됩니다. 자, 미국은 기억하시나요?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무력 침공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군사적 충돌 상황이나 피해 상황 또 그 이후의 결론은 어땠는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자, 옛날 얘기 들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은 1989년 12월 20일 정의의 목적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통해서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정의의 목적,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공식 명칭은 Operation Just Cause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공격 이름이. 자, 이는 당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파나마의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루어진 군사 침공입니다. 우선 군사적 충돌 상황을 먼저 보면요. 미국 측의 병력 약 2만 7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에 주둔 중이던 1만 2천 명의 미군, 그래서 합치면 미군은 거의 한 4만 명 정도 되죠. 그렇게 3만 9천 명 그 병력이 참여를 했습니다. 파나마군 현지에 약 1만 6천 명 병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파나마군은 뭐 훈련이 부족한 상태라서 뭐 별 도움이 안 됐고 약 4만여 명의 미군이 가서 정격적으로 작전을 벌였죠. 이어서 당시 그 미국의 군사력 전개 과정을 잠시 보면요. 미군은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특수부대라 하면 뭐 잘 아시는 대로 델타 포스 그리고 네이비 실 등등의 최고의 특수부대를 다 동원해서 신속하게 파나마 시티 및 전략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파나마군은 저항했습니다마는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빠르게 제압됐습니다. 마누엘 노리에가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그래서 황급히 피신했습니다. 파나마에 있던 바티칸 대사관 쪽으로 피신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음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1990년 1월 3일 미군에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로 인한 파나마 측의 피해 보겠습니다. 파나마 측은 군인 사망자 약 300에서 한 500명 정도가 났고요. 민간인 사망자는 한 3, 4천 명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많은 파나마 시민들이 부상당했고 수도 이 파나마 시티 내에 상당수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파나마 군 300에서 500명, 그리고 민간인들 3, 4천 명 그렇게 피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측의 피해를 볼까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미국 측은 군인 사망자는 딱 23명.
부상자 한 320명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해서 파나마를 소위 침공한 그 사건. 자, 그 사건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중요한데요. 자, 결국 노리에가가 체포됐고요. 마누엘 노리에가는 미국으로 압송돼서 마약 밀매, 돈 세탁, 공갈죄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재자 노리에가의 말레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4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복역 중에 뭐 정치적인 영향력도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도 개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모범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이 조금씩 감형되다가 40년은커녕 2007년 9월 9일에 형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에 4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에 끝났으니까 뭐 말이 40년형이지 한 15년 만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형기 만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노리에가는 미국에서 그렇게 풀려났냐? 뭐 미국에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노리에가는 이후 미국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프랑스로 압송됩니다. 왜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뭐 마약 밀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프랑스로 압송돼서 2010년 프랑스에서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복역 중 조국인 파나마로 송환시켜달라고 계속 어필을 해서 결국 그 어필이 받아들여져서 1년 만인 2011년 파나마로 압송이 다시 됐습니다. 자, 조국인 파나마로 송환은 됐지만 거기서도 20년을 선고받고 계속 복역을 합니다. 그렇게 복역하던 중 지난 2017년 얼마 안 됐죠? 뭐 한 8년 전이죠? 지난 2017년 복역 중이던 그 교도소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뭐 얘기가 이렇게 마누엘 노리에가 얘기를 좀 오래 하면서 얘기가 잠시 뭐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은 여하튼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에 파나마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국은 기에르모 엔다라라는 새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을 새로운 파나마 지도자로 옹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에 일종의 친미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개입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도 당시 적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는요, 그 미국의 그 무력 개입, 무력 침공을 제가 뭐 무력 개입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무력 개입이 아니라 무력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요, 미국의 그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말하면서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을 당시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흔치 않은 일인데,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를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사적인 선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는 이후에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회복됐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9년, 그러니까 침공이 있었던 1989년부터 10년 후인 1999년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서 파나마로 공식적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다시 좀 찾아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하튼 당시 이 침공은요, 미국의 그 군사적인 개입 역사에서 논란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뭐 무력으로 개입해서 민주화를 시켰다라는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렇게 강제로 무력으로 침공해 버렸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이제 미국이 앞으로 미국이 다시 파나마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역사 공부하듯이 뭐 아니면 뭐 옛날 뭐 얘기 뭐 들려드리듯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다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내 50대 이상 시민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속된 물가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의 카드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5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생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 카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 잘 아시죠? AARP. 이 AARP가 조사해서 발표한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가진 50세 이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AARP가 한 5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7%가 식료품이나 주거비, 유틸리티,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47%가. 특히 크레딧 카드 부채를 보유한 사람 중에 17%는 지난 1년 동안 매달 그 생활비를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37%는요, 지난해보다 부채가 더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8%는 매월 $5,000 이상의 부채 잔금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는 $10,000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빚뿐만이 아니라 이자 부담 또한 너무나 힘들다, 부담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열의 9 수준, 10명 중에 9명 수준인 전체의 87%는 그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렇게 쌓이게 됐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크레딧 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부족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조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빚이 쌓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50세 이상 성인이 저축해둔 여윳돈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조금 보면요, 50세에서 64세 사이에 52%는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연령대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4세 사이는 42%가 크레딧 카드 부채가 5,000불 이상 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35% 정도만 크레딧 카드 부채가 5,000불 이상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AARP 측은요, 특히 이제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이 크레딧 카드 부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면서 이 연령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은퇴 이후의 삶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는 결국 조만간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일을 하면 그나마 조금씩 갚아는 나갈 수 있지만 50세에서 64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딱 하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빵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 30여 년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했는데 돈 한 푼 없는 은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점은 곧 사회적인 위기이자 불안 요소가 사회적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걱정입니다만 국가적으로도 걱정입니다. 그나마 나라가 함께 좀 걱정을 해준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나라가 이런 부분을 걱정해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팡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면으로서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최대 3만 명의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로 쓰일 예정이던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현재 이주민이 지금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팍스뉴스, 친보수 성향의 이 팍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난달 초부터 미국 본토에서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내 구금 시설 및 이민자 수용 센터로 옮겨졌던 한 300여 명, 정확히 한 277명인가 그럴 겁니다. 약 300여 명의 그 사람들은 모국으로 다 보내졌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미국으로 다시 압송되는 그런 조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그 관타나모 이민자 시설은 단 한 명도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최근 미국으로 재송환된 한 40명은 그 루이지애나 항공기를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어디쯤 다시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더 많은 이민자를 태우고 도착할 추가 비행 계획은 현재 예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타나모로 막 다 보내버리겠다. 관타나모를 더 크게 확충해서 거기 그냥 1인용 침대 2만 개를 보낸다 3만 개를 보낸다 막 얘기했는데
300명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고 또 더 보낼 계획이 당분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관타나모 보내겠다 뭐 어쩌고 했던 그 말들은 모두 흐지부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관타나모로 보내는 건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 관타나모 내 열악한 그 이민자 수용 환경 때문에 그동안 불만 또는 비난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한 300명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관타나모로 보내지는 그런 불체자가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난리를 쳐놓고 꼴랑 300명 갔다가 그것도 한 260명은 고국으로 갔고 40명은 또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는 이런 상황이고 당분간은 더 보낼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찌 보면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어 못해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봅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에 실시간 통역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상대방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애플 아이팟 꽂으면 됩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갖고 있고 내 귀에 아이팟을 꼽으면 그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듣는 거예요. 이번에 접목되는 통역 기능은 마치 그 영화 스타트랙에서 인간이 그 다양한 외계 종족과 뭐 원활하게 뭐 대화를 하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그렇습니다. 요걸 다 끼고 있죠. 뭐 외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끼고 있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다 듣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사용자가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미국 사람과 그 사람은 영어 나는 한국 사람으로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저는 한국말로 말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이걸 에어팟 끼고 영어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영어로 막 말하는데 저는 에어팟 끼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애플이 이번에 새로운 그 기능을 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구약성서엔가 나오죠? 그 언어가 갈라진 그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순간 언어가 갈라졌다는 그 얘기. 예.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막 갈라놓았다라는 그런 얘기. 그렇게 갈라놓은 걸 이제는 인간이 다시 통합시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기능입니다. 이미 그런 기능이 나왔습니다. 자, 사립대학교의 연간 학비가 10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 USC가 새 학년도 등록금을 수천 달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에 약 99,139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거의 10만 달러에 가까운 학비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99,139달러 중에서 USC는 그 중에서 74달러인 73,200달러가 등록금이고요. 나머지는 기숙사비, 책값, 식대 등등을 위해서 이제 애드가 된 겁니다. USC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 중에 하나로 꼽혀오고 있습니다. 자, USC는 그런데 학부생 한 3분의 2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떤 재정 지원이냐? 여기에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성적 우수 장학금, 또 학자금 대출, 또 연방정부 지원 학습 프로그램 등등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만 달러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분의 2 정도의 학생은 많든 적던 어떤 형태로든 지원은 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도 있습니다. 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여하튼 비싸긴 비싸네요. USC가. 자, 지난 1월에 발생한 LA 산불 이후에 지역 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LA 지역에서 지금 렌트 비용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LA 지역의 렌트비는 한 달 만에 0.7%가 상승했습니다. 1년에 0.7이 아니라 한 달에. 산타모니카에서는요, 연초 대비 렌트비가 여기는 0.7이 아니라 여기는 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되는 그 남짓 했는데 3%가 올라버렸어요. 1년에 3%도 올리면은 너무 비싸게 올린다고 막 그러는데 한 달 반 만에 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산타모니카에서는 일반적인 투베드룸 아파트의 월 평균 렌트비가 $2,900.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렌데일은요, 투베드룸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 $2,460. 그리고 패사데나는 $2,731. 버뱅크는 $2,450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평균이. 한편 그 산불 발생 이후에 새로운 수요가 갑자기 밀려들면서 그 패사데나라는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현재 뭐 렌트비가 비싼 건 비싼 거고 비싸면서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없어요. 찾아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임대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찾아보기 힘든 도시로 패사데나가 선정됐습니다. 비싼 것도 문제지만 찾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을 지금 세웠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면 코리아,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은 제외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그동안 계속 검토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한국 방문은 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 탄핵 국면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가도 마땅히 만나서 대화할 파트너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권한 대행 체제예요. 뭐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국방장관 권한 대행 체제, 또 뭐 갖가지도 다 권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딱히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얘기 끝나고 돌아서 한두 달 지났더니 이 사람 벌써 딴 데 가고 없어. 다른 사람이 국방장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정상 외교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터에 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 즉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결국은 또 하나의 코리아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라건대 모쪼록 한국의 탄핵 정국, 국론 분열, 그리고 중심이 없는 이 권한 대행 체제 정국 등등이 좀 하루속히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91년 지금의 러시아 서쪽 끄트머리에 있던 쬐끄만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그 에스토니아가 구소련으로부터 그때 1991년에 독립했죠. 얼마 안 됐죠. 1991년이니까. 당시 그들의 인구는 100만 명 남짓. 현재도 총 인구는 130만 명입니다. 불과 34년 전에 독립 당시 에스토니아는 자원 하나 없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거기도 한국처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찌질이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토마스 핸드릭 일버스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지금 선진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에스토니아 혈통이었던 토마스 핸드릭은 그는 귀국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온 나라를 디지털 혁신을 이끌면서 나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그런 정책 덕분에, 그런 리더십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현재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올라섰고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10억 달러 이상 값어치를 갖고 있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됐는 데가 아니라 기업이 탄생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된 그런 기업을 따지면 인구 대비 이 나라가 제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국가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 2만 달러 이상으로 넘어섰고요. 뭐 이걸 단순히 숫자가 아닌 현지에서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당 4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살기 좋고 천국 같은 그런 작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스토나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저력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국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스토니아 못지않은 멋진 이 재도약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멀리서나마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작지만 강한 나라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에스토니아 얘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